안녕하세요. 혹시 은퇴 후에 뭘 해야 할까? 하고 고민해 본 적 있으신가요? 많은 분들이 오랜 시간 직장에 몸담았다. 퇴직을 하면 이제 드디어 내가 하고 싶었던 걸 해볼 수 있겠구나 하는 기대감으로 부풀곤 합니다. 특히나 한창 일하느라 여행 한번 제대로 못 가보신 분들이라면 은퇴 후 가장 먼저 세계 여행을 떠올리실 텐데요. 그 자체로는 정말 멋지고 값진 경험이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준비 없이 무작정 떠나버리면 기대와 전혀 다른 암울한 결말을 맞이할 수도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오늘은 퇴직한 58세 은행원이 꿈꾸던 세계여행, 돌아온 건 외로움과 파산뿐 이라는 한 문장 속에 담긴 교훈에 대해 이야기를 나눠보려고 해요. 은퇴를 앞두고 있거나 이미 은퇴 생활을 시작하신 분들에게, 그리고 먼 미래지만 미리 준비하고 싶으신 모든 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론. 사실 은퇴 후 세계 여행이라는 말만 들어도 가슴이 두근거리는 분들 많으시죠? 잔잔한 지중해 크루즈, 숨 막히게 멋진 유럽의 고성, 미국 대륙을 횡단하는 캠핑카 여행까지. 저 역시도 언젠가 꼭 해보고 싶은 일 중 하나예요. 그런데 막상 현실로 부딪혀보면 상황이 생각만큼 낭만적이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러한 상황이 어떻게 벌어지는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좀 더 구체적으로 알아보겠습니다. 일 한 방에 쓰고 말자는 위험한 접근. 첫 번째 사례는 너무나도 흔하게 벌어지는 일입니다. 은퇴 직후 모아둔 퇴직금과 적금을 탈탈 털어 6개월 혹은 1년 정도의 장기 세계 여행에 도전하는 분들이 있죠. 그 중에서도 58세까지 은행원으로 일했던 어씨 이야기입니다. 어씨는 퇴직금이 꽤나 넉넉하다고 생각했습니다. 퇴직 전에 대출도 어느 정도 정리했고 자녀들도 이제 성인이 되었으니 이 돈이면 세계 일주 괜찮겠지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거창한 여행 계획을 세우고 항공권부터 숙박까지 최소 6개월 동안 각 대륙을 누비는 여정에 뛰어들었습니다. 처음에는 모든 게 좋았대요. 매일 아침 새로운 곳에서 눈을 뜨고 관광책자나 SNS에서만 보던 명소를 내 눈으로 직접 보게 되니 고된 은행원 시절의 스트레스가 눈 녹듯이 사라지는 듯 했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예상했던 여행 경비보다 현실이 훨씬 더 많이 들었다는 점이었어요. 환율이 오르면 오르는 대로, 물가가 높으면 높은 대로 예상 밖의 지출이 계속 발생하더랍니다. 그 결과 여행 마지막 즈음에는 돈이 빠듯해져서 계획했던 일정도 다 소화하지 못하고 돌아와야만 했어요. 한국에 돌아왔을 때 남은 퇴직금은 얼마 되지도 않았고 몇 달간 수입이 없던 터라 카드값, 보험료 등 각종 고정 지출에 그대로 노출되어 있었죠. 결국 어쩔 수 없이 다시 일을 해야 했지만 58세라는 나이를 가진 은행원이 재취업하기는 그리 쉽지 않았습니다. 누구나 한 번쯤 꿈꾸는 한 방에 제대로 해보자라는 낭만이 현실에서는 너무나도 큰 부담으로 돌아올 수 있다는 거죠. 이 인맥과 관계가 끊겨버린 뒤늦은 깨달음. 두 번째 사례는 외로움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은퇴 후 일단 여행부터 하고 오겠다고 떠난 B씨. 이분 또한 59세까지 중견기업 임원으로 근무하셨는데 직장 생활 내내 회사와 집만 오가며 진짜 내 사람, 내 친구를 만들 시간은 거의 없으셨습니다. B씨는 회사 그만두면 진짜 즐겁게 놀아야지 라는 생각으로 세계 여행을 떠났고 가족에게도 내가 이만큼 벌었으니 한 번쯤 멋지게 떠나보자라고 큰 소리를 쳤습니다. 그런데 막상 길게 여행을 하다 보니 즐거운 건 딱 처음뿐이었어요. 길어도 한 달 정도 지나면 낯선 문화와 언어 속에서 혼자라는 기분이 점점 커지기 마련이거든요. 영어가 자유롭지 않은 분이라면 음식 주문 하나, 교통편 하나도 쉽지 않으니 더더욱이죠. 외로움을 달래려면 현지에서 친구를 사귀거나 미리 동행을 구하거나 혹은 적극적으로 소통을 시도해야 하는데 준비되지 않은 B씨는 그저 나 혼자서도 잘 다닐 수 있겠지라고만 생각했던 거예요. 여행 중 외국인들과 대화가 잘 안 되니 돌아다니다가도 하룻밤 자고 나면 늘 혼자였습니다. 그래도 한국에 돌아가면 친한 직장 동료들도 만나고 옛날 친구들도 보면서 적적함을 풀면 되지 않을까 했지만 은퇴해버린 뒤에는 회사 사람들과 자연스레 연락이 끊겼고 또래 친구들은 다들 각자 바쁜 일상을 살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나 은퇴했어라고 말한 순간부터
미묘하게 주위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결국 B씨는 여행이 끝난 후 자신을 반겨줄 함께 어울릴 동료가 거의 없다는 사실에 큰 충격을 받았습니다. 돈이 문제가 아니라 인간관계를 잘 유지하고 퇴직했어야 했구나 하는 뼈아픈 후회를 했다죠. 3. 환상이 아닌 현실을 고려해야 한다. 세 번째 사례는 비교적 현실적으로 접근했던 C씨의 이야기입니다. C씨는 60세가 되기 전 2년 전부터 퇴직 후 삶을 철저히 설계했습니다. 이분도 세계 여행을 하고 싶었지만 무조건 떠나는 대신 다음과 같은 계획들을 미리 세웠어요. 재정 계획, 원하는 여행 스타일을 구체적으로 파악하고 필요한 예산을 대략적으로 산출했습니다. 그리고 여행 중에도 월 수입을 만들 수 있는지 고민했어요. 이를 위해 소규모 임대 수익형 오피스텔을 구매하거나 혹은 본인의 전문성을 살려 온라인으로 컨설팅을 해주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는 방식도 고민해 봤습니다. 인맥 관리, 아직 회사에 있을 때부터 미래의 동료, 그리고 개인적으로 친해지고 싶은 사람들과 꾸준히 모임을 가지며 관계를 맺었습니다. 혹시라도 해외에서 오래 체류하게 될 때 국내 일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수시로 알 수 있도록 자주 소통했고, 여행 중에도 SNS를 통해 가까운 사람들과 안부를 주고받았죠. 건강 점검, 나이가 들수록 무리한 장거리 여행은 몸에 부담이 큽니다. 그래서 출발하기 전 건강검진을 미리 받고 여행지에 따라 필요한 보험도 꼼꼼히 가입했습니다. 혹시 모를 비상 상황을 대비해 여행자 보험뿐만 아니라 교통편 등 안전 문제도 사전에 충분히 조사했죠. 이런 준비를 마친 덕분에 C씨는 여러 대륙을 방문하면서도 매번 장기 체류보다는 짧고 굵은 형태로 다녀오고, 기간 사이에는 한국에 머물며 재충전하는 방식을 선택했습니다. 덕분에 재정 파탄도 막을 수 있었고, 오히려 자기 이름을 걸고 하는 온라인 컨설팅 사업이 자리를 잡으면서 여행 중에도 일정 수입이 생기는 기적을 경험했다고 해요. 이 사례가 보여주듯 은퇴 후 세계 여행 자체가 문제라기보다는 얼마나 잘 준비하고 떠났느냐가 관건입니다. 우리는 이제 인생 100세 시대를 살고 있습니다. 60세에 은퇴한다면 이후로도 최소 3040년을 더 살아야 할 수 있다는 뜻이죠. 이렇게 긴 시간을 단지 놀고 먹겠다는 마음가짐만으로 버티기엔 세상은 생각보다 만만치 않습니다. 결론. 퇴직한 58세 은행원이 꿈꾸던 세계여행, 돌아온 건 외로움과 파산뿐. 이라는 자극적인 문장은 단순히 여행을 떠나면 안 된다라는 이야기를 하려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제대로 된 은퇴 준비와 현실적인 계획, 그리고 사람들과의 끈끈한 관계가 뒷받침된다면 은퇴 후 세계여행은 여러분의 인생에서 가장 값진 경험 중 하나가 될 수 있습니다. 다만 한 번뿐인 인생이니 만큼 불꽃처럼 활활 타올라 보겠다는 무작정 도전만으로는 큰 낭패를 볼 수 있다는 점을 절대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여행 경비, 이후의 재취업 또는 지속 가능한 수입 구조, 가족 또는 친구들과의 관계, 그리고 몸과 마음의 건강까지 꼼꼼히 살펴본다면 그때 떠나는 여행은 실패의 아이콘이 아니라 성공의 아이콘이 될 수 있을 겁니다. 은퇴라는 건 결국 또 다른 인생의 시작이니까요. 여러분께서도 자신만의 은퇴 후 로망을 간직하고 계시다면 오늘부터 한 걸음씩 준비를 시작해 보시는 건 어떨까요? 미리 준비하고 간다면 분명히 훨씬 더 즐겁고 의미 있는 시간들로 채워질 거라 믿습니다. 여행이든 창업이든 새로운 배움이든 간에 꿈은 절대 늦지 않았으니까요. 우리 모두 후회 없는 은퇴 생활, 그리고 멋진 세계 여행을 위해 조금씩 하지만 확실하게 발을 내디뎌 봅시다. 국민연금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노후 대비 수단 중 하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은퇴 후 생활비를 국민연금에 의존하고 있기 때문에 그 수령 시기를 언제로 정할지가 중요합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정해진 나이에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이 가능합니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 제때 받는 것, 아니면 늦춰 받는 것 중 어느 것이 가장 이득일까요? 오늘은 세 가지 사례를 통해 각 선택이 가지는 장단점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당겨받기 지금 바로 생활비가 필요하다면. 우선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경우를 살펴보겠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으로 62세부터 받을 수 있지만 이를 당기면 60세부터 받을 수 있습니다. 당겨받으면 매월 받을 금액이 줄어들지만
즉시 연금을 시작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60세가 되어 은퇴를 했는데 생활비가 부족하다면 당장 국민연금을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사례 1. 김영수 씨는 60세에 퇴직한 후 건강 상태나 다른 재정적인 상황으로 인해 국민연금을 바로 시작하기로 결정을 내렸습니다. 김 씨는 초기에는 월 50만 원 정도를 수령하게 되었지만 이 돈으로 기본적인 생활을 유지하면서 다른 재정적인 여유를 찾을 수 있었습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만족스러워했습니다. 하지만 매달 수령액이 적어지는 점은 아쉬웠습니다. 김 씨는 65세 이후에는 연금이 더 많아질 것을 기대하고 있지만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되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민연금을 당겨받는 것은 즉각적인 경제적 안정성을 제공할 수 있기 때문에 생활비에 급한 상황이 있다면 좋은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2. 제때 받기 예상대로 계획대로 가자. 두 번째로 제때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로 정해져 있지만 많은 사람들이 이 시점에서 자신의 연금을 받기 시작합니다. 제때 받는 경우 그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예상한 대로의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안전하고 계획적인 선택일 수 있습니다. 사례 2. 박지연 씨는 62세가 되었을 때 국민연금을 제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노후를 대비해 60대 중반부터 연금 수령을 시작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아 생활에 큰 차질이 없고 추가적인 수입이 없이도 필요한 지출을 충족시킬 수 있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계획적으로 은퇴 후의 생활을 준비한 덕분에 국민연금 외에도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있었습니다. 제때 받으면서 예상대로의 금액을 받음으로 안정감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박 씨처럼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는 사람이라면 제때 받는 것이 가장 적합할 수 있습니다. 매달 안정적인 금액을 받을 수 있고 노후에도 안정적인 생활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입니다. 3. 늦춰 받기 더 높은 연금이 필요하다면. 세 번째로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입니다. 국민연금을 늦게 받을 경우 연금액이 매달 증가합니다. 최대 70세까지 연금 수령을 늦추면 그만큼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약 은퇴 후 여유가 있고 추가적인 수입이 있을 때는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유리할 수 있습니다. 사례 3. 이광철 씨는 62세부터 국민연금을 받지 않고 65세까지 기다리기로 했습니다. 그는 62세부터 65세까지의 기간 동안 일부 자산에서 수익을 얻을 수 있었고 이 기간 동안 국민연금을 늦추면 매달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결정을 내렸습니다.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 시작한 이광철 씨는 매달 예상보다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었고 이는 그의 은퇴 후 재정적 안정성을 더욱 확실히 만들어 주었습니다. 만약 그는 일찍 연금을 받았다면 매달 받는 금액이 훨씬 적었을 것입니다. 이광철 씨처럼 추가적인 재정적 여유가 있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것이 가장 유리한 선택일 수 있습니다. 또한 늦춰 받으면 평생 더 많은 금액을 수령할 수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재정 계획에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결론.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최선일까요? 사실 이 질문에 대한 답은 사람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이 처한 상황과 재정적인 여유를 잘 판단하는 것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받으면 급한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지만 매달 받는 금액은 적어집니다. 제때 받으면 계획대로 안정적인 수입을 얻을 수 있지만 금액이 늘어나지 않습니다. 늦춰 받으면 매달 받는 금액이 커지지만 그만큼 더 오랜 기간 기다려야 합니다. 따라서 자신의 은퇴 후 생활을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자신의 필요와 상황을 정확하게 분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당겨받는 것이 유리하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좋으며 더 많은 연금을 원한다면 늦춰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국민연금 언제 받는 것이 최선일까? 선택에 대한 전문가의 관점. 국민연금 62세가 되면 받을 수 있지만 그 시점을 당기거나
늦추는 선택지가 있다는 사실은 많은 사람들이 잘 모르고 있습니다. 사실 국민연금을 받을 때의 선택은 개인적인 재정 상황이나 은퇴 후의 계획에 따라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문제입니다.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이득일까? 라는 질문에 대한 답을 찾기 위해선 각 선택의 장단점을 잘 이해하고 자신의 상황에 맞는 최적의 선택을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오늘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을지 고민하는 분들을 위해 전문가의 시각에서 그 선택지를 세 가지로 나누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국민연금을 당겨 받을 때, 제때 받을 때, 그리고 늦춰 받을 때의 장단점을 각각 살펴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경우, 지금 당장 급한 돈이 필요할 때. 국민연금을 당겨 받는 것은 62세 이전, 60세부터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력적입니다. 당장 급하게 생활비가 필요한 경우라면 국민연금을 미리 받을 수 있다는 점은 큰 장점이 될 수 있습니다. 다만 이 경우 중요한 점은 당겨 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줄어든다는 사실입니다. 국민연금을 당겨 받으면 월 수령액이 약 6% 정도 줄어들게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선택은 긴급하게 자금이 필요할 때 매우 유용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은퇴 후 빠르게 재정적인 안정이 필요한 사람에게는 당겨 받는 것이 현명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예상보다 지출이 많거나 의료 비용 등 급하게 필요한 자금이 있다면 연금을 당겨 받는 것이 당장 필요한 돈을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사례 1을 들어보겠습니다. 김철수 씨 60세는 퇴직 후 자녀의 학비와 함께 가계 상황이 어려워졌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과 차 등 자산이 많았지만 급하게 현금이 필요했죠. 그래서 김 씨는 국민연금을 60세부터 당겨받기로 결심했습니다. 물론 매달 받는 금액은 예상보다 적었지만 당장의 생활비를 해결할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도움이 됐습니다. 김 씨는 연금을 당겨받으면서 재정적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었고 이후 65세가 되면 연금을 더 많이 받을 수 있다는 점에서 큰 부담 없이 생활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연금을 당겨받는 것이 항상 좋은 선택인 것은 아닙니다. 매달 받는 금액이 적어지기 때문에 앞으로 더 큰 금액을 받기를 기대하는 사람들에게는 불리할 수 있습니다. 또한 이렇게 당겨받게 되면 장기적으로는 더 많은 돈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수명이 길어질 경우 상대적으로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2.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경우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선택. 다음은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 것입니다. 기본적으로 국민연금을 받을 수 있는 나이는 62세입니다. 이 시점에서 받으면 금액이 줄어들지 않고 예상대로 받게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시점을 기준으로 연금을 받기 시작하는데 제때 받는 선택은 특히 재정적으로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안정적인 생활을 원하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을 받을 수 있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이어나갈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국민연금을 제때 받는다고 해서 매달 받는 금액이 급격히 늘어나지는 않지만 예상 가능한 금액을 받으며 은퇴 후 생활을 할 수 있는 안정감을 제공받을 수 있습니다. 사례 1을 들어보겠습니다. 박지연 씨 62세는 퇴직 후 오랫동안 준비한 재정계획 덕분에 국민연금을 제때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박 씨는 은퇴 후 생활비와 여행, 여가 활동 등 다양한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데 제때 받으면 매달 일정한 금액이 들어오니 생활이 편안하고 예측 가능한 재정 상황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박 씨는 제때 연금을 받으면서 꾸준한 계획을 통해 재정적인 안정을 느끼고 노후에도 여유로운 생활을 즐기고 있습니다. 이렇게 제때 받는 선택은 대체로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고 계획적인 사람에게 좋습니다. 하지만 제때 받으면 더 이상 연금액이 늘어나는 일이 없기 때문에 금액을 좀 더 늘리고 싶은 사람에게는 아쉬운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만약 65세 이상으로 연금을 늦추면 월 금액이 더 많아지기 때문입니다. 3. 국민연금을 늦춰 받는 경우 더 많은 금액을 받고 싶다면 연금을 늦추는 것은 가장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는 방법입니다. 62세부터 70세까지 연금을 받는 시기를 늦출 수 있고 이때마다 매달 받는 금액이 67% 정도씩 늘어나게 됩니다. 70세까지 늦추면 30% 이상 더 많은 금액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연금을 최대한 많이 받으려면 이 선택이 좋습니다. 늦춰 받는 경우 생활비나 다른 재정적인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적합합니다. 예를 들어 퇴직 후 자산을 관리하면서 큰 지출이 없거나 자산에서 수익을 얻는 사람이라면 국민연금을 70세까지 늦추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수명이 길어진다면 늦춰 받는 것이 장기적으로 큰 이득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례 3을 보겠습니다. 이광철 씨 63세는 퇴직 후 여유 자산이 많아서 당장 생활비가 부족하지 않았습니다. 이 씨는 65세부터 국민연금을 받기보다는 70세까지 기다리기로 결심했습니다. 이 씨는 70세까지 기다리면 매달 받는 금액이 30% 더 많아지므로 그때부터 받는 것이 재정적으로 더 유리하다고 판단한 것입니다. 이 씨는 노후 준비가 잘 되어 있고 자산에서 수익을 얻고 있었기 때문에 국민연금을 늦춰 받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70세부터 더 많은 금액을 받게 되어 훨씬 여유로운 노후 생활을 이어갈 수 있었습니다. 연금을 늦춰 받는 것은 특히 장수할 가능성이 높거나 재정적으로 여유가 있는 사람에게 가장 큰 이점을 제공합니다. 물론 기다리는 시간이 길어지면 그만큼 지출을 감당해야 하는 기간이 늘어나는 점은 단점으로 작용할 수 있습니다. 결론 당신에게 맞는 선택은? 국민연금을 언제 받는 것이 가장 좋은지에 대한 답은 개인의 상황에 따라 다릅니다. 중요한 것은 자신의 은퇴 후 생활 계획과 재정적인 상황을 잘 분석하는 것입니다. 급하게 돈이 필요하다면 당겨받는 것이 유리하고 안정적이고 예측 가능한 생활을 원한다면 제때 받는 것이 좋습니다. 하지만 더 많은 금액을 원한다면 늦춰 받는 것이 최선의 선택이 될 수 있습니다. 각 선택의 장단점을 잘 살펴보고 자신에게 맞는 가장 좋은 방법을 선택하세요. 국민연금을 최적의 시기에 받으면 더 행복하고 안정적인 노후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대기업 임원의 충격 고백.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의 의미는? 많은 사람이 직장 생활의 정점을 찍으며 부러움의 대상이 되는 대기업 임원이라는 타이틀을 꿈꿉니다. 그러나 정작 그 자리에 오른 이들은 퇴직이라는 현실 앞에서 무력함과 허무함을 경험하곤 합니다. 누군가는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을 스스로에게 다짐처럼 남기지만 과연 그 말 속엔 어떤 진짜 의미가 담겨 있을까요? 내려놓는다는 것은 단순히 직위와 책임에서 벗어나는 일이 아닙니다. 그것은 자아와 가치관의 변화, 은퇴 후의 삶에 대한 철저한 준비가 요구되는 복잡한 과정입니다. 화려했던 임원의 타이틀이 빛을 잇는 순간 남겨진 삶의 방향을 어떻게 설계하고 채워갈지 고민하지 않았다면 이 말은 단순한 자기 위로에 불과할지도 모릅니다. 지금부터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말이 은퇴 준비와 삶의 전환점에서 가지는 깊은 의미를 함께 탐구해 봅시다. 직위, 명예, 그리고 바쁘게 돌아가는 일상 속에서 놓치기 쉬웠던 진정한 나와의 대화를 시작하는 순간이 바로 은퇴 후 새로운 삶의 출발점이 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대기업 임원의 충격 고백.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의 의미는? 퇴직 후의 삶, 여러분은 어떻게 상상하시나요? 대기업 임원으로 화려한 커리어를 쌓고 남부럽지 않은 삶을 살았던 사람들이 퇴직 후에도 여전히 잘 살 거라 생각하나요?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화려한 직함을 내려놓은 순간 남겨진 건 공허함과 두려움뿐인 경우가 많습니다. 대기업 임원 출신 어 씨의 고백을 들어봅시다. 그는 퇴직 후 처음에는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여유롭게 살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뭘 내려놔야 할지도 어떻게 살아야 할지도 몰랐다고 합니다. 이렇게 말은 쉽지만 진정으로 내려놓고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건 철저한 준비와 마음가짐이 없이는 불가능합니다. 이제 이를 뒷받침할 세 가지 사례를 통해 은퇴 준비와 삶의 방향에 대해 깊이 생각해 봅시다. 사례 1. 명함을 내려놨지만 자아를 내려놓지 못한 B씨. B씨는 35년 동안 한 회사에서 충성하며 대기업의 상무 자리까지 올랐습니다. 회사에서는 늘 존경받고 중심이 되었던 그였지만 퇴직 후 그는 어느 모임에서 자신을 소개하려다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평생 저는 5호 기업의 B입니다. 라고 자신을 소개해왔기에 직함 없는 자신의 모습이 낯설고 초라하게 느껴진 겁니다. 그는 스스로 나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회사의 모든 것을 바쳤던 그에게 퇴직 후의 삶은 처음부터 다시 배우고 시작해야 하는 과정이었죠. 그는 말합니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게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나라는 사람의 정체성을 새롭게 찾아야 하는 일이었어요. 이후 B씨는 취미로 시작했던 그림 그리기에 몰두했습니다. 처음에는 단순히 시간을 때우는 활동처럼 느껴졌지만 어느새 자신의 삶에 새로운 의미를 발견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는 과거의 직함이나 명함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자아를 찾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사례의 퇴직금을 모두 잃은 C씨의 후회. C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바탕으로 소규모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습니다. 사업 경험 없이 뛰어든 창업은 얼마 지나지 않아 실패로 돌아갔고 퇴직금은 순식간에 날아갔습니다. 더 큰 문제는 경제적 손실보다도 스스로를 실패자로 낙인 찍는 심리적 충격이었습니다. C씨는 말합니다. 돈만 잃은 게 아니었어요. 제 자신감, 그리고 앞으로 뭔가를 새로 시작할 용기까지 잃어버렸죠. 이후 그는 가족의 권유로 지역 커뮤니티에서 소규모 강연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자신이 회사에서 배운 경험과 노하우를 나누는 과정에서 그는 다시 한번 자신의 가치를 느꼈고 자신감을 회복할 수 있었습니다. 결론 퇴직 후에는 새로운 도전을 하더라도 철저한 계획과 준비가 필요하며 실패했을 때 다시 일어설 수 있는 안전망이 있어야 합니다. 사례 3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한 D씨. D씨는 대기업 임원으로 일하며 가족보다는 회사가 우선이었습니다. 자녀들이 성장하는 동안 그는 늘 바빴고 퇴근 후에도 가족과 대화를 나누기보다는 이메일을 확인하거나 업무 생각에 잠겼습니다. 퇴직 후 그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겠다고 결심했지만 현실은 녹록지 않았습니다. 자녀들은 이미 자신과의 교류를 단절한 상태였고 아내조차 그와의 소통에 익숙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혼자 시간을 보내며 자신을 돌아보기 시작했고 서서히 가족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처음엔 어색했지만 주말마다 손수 음식을 준비하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작은 시도들이 큰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이제야 가족들과 진정한 시간을 보낼 수 있게 되었어요. 직장 생활 동안 놓쳤던 것들을 조금씩 회복하고 있어요. 결론 퇴직 후에는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살피고 소통을 통해 잃어버린 시간을 채우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완전히 내려놓기 위한 3가지 핵심 전략.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려면 다음과 같은 전략이 필요합니다.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에 자신을 정의하는 방법을 새롭게 설정하세요. 취미, 봉사, 강연 등 다양한 활동을 통해 새로운 자아를 발견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 확보. 퇴직 후의 경제 계획은 현실적으로 세워야 합니다. 무리한 투자보다는 안정적인 자산 운용과 소소한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관계 회복. 퇴직 후에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소통과 시간을 통해 관계를 회복하고 함께하는 삶의 가치를 찾아보세요. 맺은 말. 퇴직은 끝이 아닌 새로운 시작입니다. 완전히 내려놨다는 말은 단순히 직장을 그만둔다는 의미가 아니라 과거의 자신을 내려놓고 새로운 삶의 방향을 설계하는 도전이기도 합니다. 오늘 여러분의 퇴직 후 삶은 어떤 모습으로 채워질 수 있을까요? 내려놓고 싶었던 것들과 진정으로 붙잡고 싶은 것들을 지금부터 차근차근 고민해 보세요. 여러분의 새로운 시작을 응원합니다. 퇴직 후 진짜 내려놓기란 무엇일까? 전문가가 말하는 은퇴 준비의 핵심. 많은 사람들이 이제 완전히 내려놓고 살겠다라는 말을 합니다. 하지만 그 말을 곱씹어 보면 내려놓는다는 게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는 사람은 드뭅니다. 단순히 직장을 떠나는 걸로 끝나는 게 아니죠.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건 과거의 직함, 명예, 습관, 심지어는 자신을 옥죄던 삶의 방식을 바꾸는 걸 의미합니다. 이 과정이 성공적이라면 은퇴 후 삶이 충만하고 안정되지만 실패한다면 공허함과 혼란 속에서 길을 잃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진짜 내려놓는다는 건 어떻게 해야 가능할까요? 오늘은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기 위해 전문가로서 제가 강조하고 싶은 3가지 핵심 요소를 알려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는 실생활 사례를 통해 함께 고민해 보겠습니다. 1.
과거의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 찾기. 퇴직 후 가장 큰 난관은 바로 내가 누구인가? 라는 질문에 답하는 일입니다. 직장을 다니는 동안 우리는 타이틀과 직업으로 자신을 정의해 왔습니다. 하지만 퇴직 후에는 이 모든 것이 사라지죠. 정체성을 잃고 방황하게 되는 것도 이 때문입니다. 사례 정체성을 잃은 대기업 임원 어씨. 어씨는 한때 대기업 부사장으로 재직하며 내가 이 회사를 이끈다는 자부심으로 살았습니다. 그러나 퇴직 후 그는 더 이상 부사장이 아니었고 모임에서 자기소개를 할 때조차 입을 열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는 자신을 표현할 다른 방식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직장에서의 내가 전부라고 생각했어요. 퇴직 후에는 마치 공기 속에 떠 있는 기분이었죠. 그가 다시 정체성을 찾은 계기는 우연히 시작한 독서 모임에서였습니다. 독서를 통해 자신이 좋아하는 분야를 찾고 독서 토론을 이끌며 그는 자신감을 되찾았습니다. 지금은 은퇴자 대상 강연을 하며 새로운 정체성을 확립했다고 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도 나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정체성을 찾아야 합니다. 취미, 학습, 봉사활동 등 다양한 방법을 시도해 보세요. 2. 재정적 안전망을 내려놓지 말 것. 퇴직 후에도 경제적 안정은 삶의 질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퇴직하면 쓰는 돈이 줄어들겠지라고 생각하기 쉽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여행, 건강관리, 새로운 취미 등 은퇴 후 지출은 예상보다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사례. 퇴직금을 잃은 C씨의 후회. C씨는 퇴직 후 퇴직금을 한꺼번에 투자해 작은 카페를 열었습니다.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선 사업을 해야 한다는 주변 조언을 따랐던 거죠. 하지만 그는 시장 조사와 경영 경험 없이 사업을 시작했고 2년 만에 퇴직금의 대부분을 잃고 말았습니다. 돈을 잃은 것도 억울했지만 가장 큰 문제는 그 돈을 복구할 방법이 없다는 거였어요. 다시 직장을 구할 수도 없고 그냥 견뎌야만 했죠. C씨는 이후 재정 상담을 통해 남은 자금을 안정적으로 관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월세를 받을 수 있는 작은 부동산에 투자하고 노후 생활비를 줄이며 안정감을 되찾았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퇴직 후에는 무리한 투자나 충동적인 경제활동을 피하고 안정적인 수입원을 마련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연금, 소규모 투자, 안전한 재정 관리가 필수적입니다. 3. 가족과의 관계를 다시 세우기. 퇴직 후에는 가족이 가장 큰 버팀목이 됩니다. 하지만 오랜 시간 직장에 매달려온 사람들은 가족과의 관계가 소원해진 경우가 많습니다. 아내, 자녀와의 관계를 다시 세우는 데에는 노력이 필요합니다. 사례. 관계 회복에 성공한 D씨. D씨는 대기업에서 30년 넘게 근무하며 아내와 자녀들을 돌볼 시간이 거의 없었습니다. 퇴직 후에는 가족과 더 많은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자녀들은 이미 독립적이었고 아내와도 대화가 어색했습니다. 가족들과 시간을 보내고 싶었지만 제가 뭘 해야 할지 몰랐어요. 가족들도 저와 함께 하려는 의지가 없는 것 같았죠. 그는 이를 극복하기 위해 아내와 함께 요리를 배우기 시작했습니다. 요리라는 작은 공통 관심사를 통해 대화를 늘렸고 주말마다 가족들을 초대해 직접 만든 음식을 대접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가족들과의 관계가 자연스럽게 회복되었습니다. 전문가의 조언.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선 작은 것부터 시작하세요. 함께할 취미를 찾거나 소소한 이벤트를 통해 관계를 개선해 보세요. 퇴직 후 성공적인 삶을 위한 3단계 실천 전략. 여러분도 퇴직 후 삶을 성공적으로 설계하고 싶다면 다음 3가지를 실천해 보세요. 정체성 찾기. 퇴직 후에도 스스로를 표현할 수 있는 새로운 방법을 찾아야 합니다. 직장과 관계없는 취미나 활동을 시작해 보세요. 경제적 안정 확보. 연금, 투자, 저축 등 현실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무리한 사업은 피하세요. 안정적이고 소소한 수익 구조를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가족과의 소통 강화. 퇴직 후에는 가족이 가장 중요한 자산이 됩니다. 관계를 회복하고 소통을 늘리기 위해 시간을 투자하세요. 맺은 말.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입니다. 하지만 이 시작을 성공적으로 만들기 위해선 철저한 준비가 필요합니다. 과거의 타이틀과 영광을 내려놓고 새로운 정체성을 찾고
안정적인 경제 기반을 마련하며 가족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 반드시 따라야 합니다. 여러분도 퇴직 후 삶에 대해 지금부터 고민해 보세요. 내려놓아야 할 것과 새롭게 붙잡아야 할 것을 구분하고 한 걸음씩 실천해 보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이 내린 결심이 내일의 행복한 은퇴를 만들어 줄 것입니다. 완전히 내려놓는다는 것, 그것이야말로 진정한 자유와 행복의 시작입니다. 우리가 20대, 30대였을 때는 한 가지 믿음이 있었습니다. 열심히 일하고 월급을 모으고 국민연금을 꼬박꼬박 넣으면 은퇴 후에는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거라는 희망 말이죠. 하지만 지금 50대와 60대가 된 우리는 알게 되었습니다. 현실은 그리 간단하지 않다는 것을요. 젊었을 때의 직업, 소득, 저축 습관, 심지어 작은 소비의 선택들이 노후를 결정짓는다는 걸, 그리고 그 격차가 상상 이상으로 크다는 걸요. 이제는 은퇴 후의 삶이 두려워지는 시대, 과연 우리는 제대로 준비하고 있는 걸까요? 젊어서 잘 나가던 친구, 은퇴 후 빈곤층, 60년 대생의 충격적 노후 격차. 50대, 60대의 우리 세대는 어느새 은퇴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에는 불안이 자리 잡고 있죠. 내가 준비한 은퇴 자금이 정말 충분할까? 젊을 때 잘 나가던 친구들이 은퇴 후에 예상치 못한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이야기를 들으면 남 얘기 같지가 않습니다. 결국 은퇴 후의 삶은 젊을 때의 선택들이 쌓여 만들어진 결과물이니까요. 사례 1 국민연금만 믿고 살았던 김 씨의 후회. 김 씨는 1965년생으로 30년 동안 한 중소기업에서 성실히 일했습니다. 국민연금을 꾸준히 납부했고 은퇴 후에는 국민연금만으로도 생활이 가능할 거라고 믿었죠. 하지만 은퇴 후 국민연금으로 매달 받는 금액은 90만 원. 처음에는 적은 금액으로도 살 수 있겠다고 생각했지만 예상치 못한 의료비와 물가 상승은 큰 부담이 되었습니다. 김 씨는 말합니다. 젊을 때는 연금만 있으면 되겠지라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막상 은퇴하고 보니 국민연금만으로는 기본 생활비도 빠듯하더라고요. 차라리 젊었을 때 연금을 더 많이 넣거나 다른 노후 대비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후회됩니다. 교훈 국민연금은 기본 생활비에 도움은 되지만 단독으로는 안정적인 노후를 보장하기 어렵습니다.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산 관리가 필수입니다. 사례, 이 젊을 때의 소비 습관이 노후를 무너뜨린 이 씨. 이 씨는 1968년생으로 20대와 30대의 고소득 직장을 다녔습니다. 당시의 풍족한 소득은 이 씨가 큰 고민 없이 소비를 늘리게 만들었죠. 매년 해외여행을 다니고 명품을 구매하며 지금 누리지 못하면 나중에 후회할 것이라는 생각으로 살아왔습니다. 하지만 정작 50대가 되니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고소득 직장에서 퇴직 후에는 소득이 급감했고 과거의 소비 습관이 몸에 배어 저축은커녕 자산을 까먹기 시작했습니다. 이제는 은퇴 후를 걱정하며 하루하루를 버티고 있습니다. 젊었을 때 더 저축하고 절제했더라면 지금 이렇게 불안하지는 않았을 거예요. 하지만 그때는 내가 이렇게 빨리 늙을 줄, 소득이 끊길 줄 몰랐죠. 교훈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은 노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칩니다. 장기적인 재정 관리를 염두에 두고 소비해야 합니다. 사례 3 적극적으로 준비한 박 씨의 성공적인 노후. 박 씨는 1962년생으로 공기업에서 정년퇴직을 했습니다. 은퇴 전부터 박 씨는 국민연금 외에도 개인연금에 가입하고 퇴직 후 활용할 임대용 소형 아파트를 구입해 두었습니다. 또한 퇴직 후에는 소일거리로 작은 강의를 시작하며 추가적인 소득원을 마련했습니다. 그 결과 박 씨는 은퇴 후에도 매달 국민연금과 개인연금, 임대소득, 그리고 강의료까지 안정적인 현금 흐름을 유지하며 여유로운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은퇴는 준비한 만큼 달라지더라고요. 특히 은퇴 후에도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찾는 게 중요했어요. 새로운 소득원이 생기니까 경제적으로 안정되면서 삶의 만족도도 높아졌습니다. 교훈 국민연금만 믿지 않고 다양한 소득원을 마련한 준비가 안정적인 노후를 만듭니다. 특히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일을 미리 준비해 두는 것이 중요합니다. 결론. 은퇴는 젊었을 때의 선택과 준비에 따라 전혀 다른 결과를 가져옵니다. 국민연금은 기본적인 생활을 돕는 역할은 하지만 안정적인 노후를 위해서는 추가적인 대비가 필수적입니다.
첫째, 젊을 때부터 저축과 투자에 관심을 가져야 합니다. 소비를 줄이고 자산을 늘리는 것이 장기적으로는 더 큰 행복을 가져옵니다. 둘째,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마련할 방법을 찾아보세요. 취미를 직업으로 발전시키거나 간단한 소일거리를 준비하는 것도 좋습니다. 셋째, 지금부터라도 재정 계획을 세우고 현실적인 은퇴 준비를 시작하세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젊은 시절과 은퇴 후의 격차는 준비된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의 차이입니다. 여러분은 어떤 은퇴를 준비하고 계신가요? 지금 당장 시작하는 것이 가장 좋은 때입니다. 은퇴 준비, 지금 시작해야 하는 이유, 전문가의 조언. 은퇴를 눈앞에 둔 50대, 60대라면 누구나 한 번쯤 고민했을 겁니다. 과연 내가 준비한 걸로 노후를 살 수 있을까? 하지만 많은 분들이 생각보다 구체적인 계획 없이 은퇴를 맞이합니다. 은퇴 후 경제적 어려움을 겪는 사례가 늘어나는 이유는 바로 이 계획 없음에서 비롯됩니다. 전문가의 입장에서 오늘은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은퇴 준비의 핵심 전략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 국민연금만으로는 부족하다. 먼저 가장 큰 오해부터 짚고 넘어가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국민연금이 은퇴 생활을 책임질 거라고 믿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다릅니다. 국민연금으로 받는 금액은 평균적으로 약 94만 원 정도입니다. 2024년 기준. 이 금액으로는 기본적인 생활비를 충당하기도 벅찹니다. 예를 들어 한 달에 생활비로 약 200만 원이 필요하다고 가정해 봅시다. 국민연금이 채워줄 수 있는 금액은 그 절반에도 못 미칩니다. 그렇다면 나머지 금액은 어디서 메꿀까요? 바로 이 질문이 은퇴 준비의 출발점입니다. 전문가 팁. 국민연금 외에도 추가적인 자산을 마련해야 합니다. 개인연금, 적립식 펀드 혹은 소액으로라도 시작할 수 있는 투자 상품을 활용해 보세요. 달걀을 한 바구니에 담지 말라는 투자 격언처럼 다양한 수익원을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2. 소비 습관이 은퇴를 좌우한다. 두 번째로 중요한 점은 젊은 시절의 소비 습관이 노후의 경제 상황을 크게 좌우한다는 사실입니다. 젊었을 때 소비를 무심코 늘리다 보면 저축과 투자는 뒷전으로 밀려납니다. 하지만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습니다. 소비를 줄이고 남는 돈을 자산으로 돌리는 작은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듭니다. 사례. 제 고객 중 한 분은 50대 초반부터 소비 습관을 바꿨습니다. 매일 마시던 고가의 커피를 끊고 불필요한 쇼핑을 줄였죠. 그 결과 매달 약 30만 원을 추가로 저축할 수 있었습니다. 이 금액을 투자 상품에 꾸준히 넣었더니 10년 뒤에는 5천만 원에 가까운 자산이 모였습니다. 전문가 팁. 소비를 줄이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소비 패턴을 점검해 보세요. 정말 필요한 소비인지 아니면 단순한 습관인지 스스로에게 질문해 보세요. 3. 은퇴 후에도 할 수 있는 소득원을 만들어라. 은퇴 후에 소득이 끊기는 순간 많은 사람들이 경제적 스트레스를 겪습니다. 하지만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은 생각보다 다양합니다. 요즘은 소일거리로 시작한 일이 오히려 삶의 활력소가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사례. 한 60대 부부는 퇴직 후 작은 텃밭에서 재배한 채소를 판매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마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정도였지만 차츰 입소문이 나면서 농산물 직거래로 매달 약 50만 원의 추가 수익을 얻었습니다. 또 다른 사례로 정년퇴직 후 전문성을 살려 강의를 시작한 분도 있습니다. 이분은 퇴직 전에 경력을 살려 온라인 강의 플랫폼에서 강의를 열었고 은퇴 후 매달 약 100만 원의 추가 소득을 얻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은퇴 후에도 경제활동을 지속할 수 있는 방법을 미리 계획하세요. 특히 자신의 경험과 재능을 활용할 수 있는 분야를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요즘은 유튜브, 블로그 같은 플랫폼을 활용해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4. 건강한 몸이 곧 자산이다. 경제적인 준비만큼 중요한 것이 바로 건강입니다. 은퇴 후에는 의료비가 예상보다 큰 부담으로 다가올 수 있습니다. 건강을 유지하는 것이 곧 가장 큰 자산이라는 말은 단순한 격언이 아닙니다. 사례. 제 고객 중 한 분은 퇴직 후 건강관리에 소홀했던 탓에 의료비로 연간
500만 원 이상을 쓰게 되었습니다. 이분은 후회하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건강만 잘 챙겼어도 이렇게까지 의료비로 허덕이진 않았을 텐데요. 반면 또 다른 고객은 퇴직 전부터 꾸준히 운동을 하며 건강 관리를 했습니다. 이분은 70대에도 왕성하게 활동하며 의료비 부담 없이 경제적으로 안정된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전문가 팁. 매일 30분의 가벼운 운동과 건강한 식단은 은퇴 후 삶의 질을 크게 바꿉니다. 건강 관리는 투자가 아니라 필수입니다. 5. 이제는 행동으로 옮길 때. 마지막으로 아무리 좋은 계획도 실천하지 않으면 무용지물입니다. 은퇴 준비는 말 그대로 준비가 필요한 일입니다. 지금 당장 자신의 재정 상태를 점검하고 실행 가능한 계획을 세우세요. 작은 변화라도 지금 시작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전문가의 조언. 국민연금 외에도 다양한 자산을 준비하세요. 소비 습관을 점검하고 절약을 실천하세요. 은퇴 후에도 새로운 소득원을 창출할 수 있는 방법을 찾으세요. 건강을 관리해 의료비 부담을 줄이세요. 결론. 은퇴 준비는 더 이상 선택이 아니라 필수입니다. 준비된 은퇴와 그렇지 않은 은퇴의 격차는 상상 이상으로 큽니다. 지금 당장 작은 변화부터 시작해 보세요. 미래의 당신은 오늘의 당신에게 고마워할 것입니다. 은퇴 후 행복한 삶은 꿈이 아니라 지금의 선택과 준비에서 시작됩니다.